자, 우리 직매장이라는 건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의 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 있죠. 많이 그러죠. 우리 공장은 타 지역에 있고 그리고 매장을 또 따로 그 시내 쪽에다 두는 경우 그 매장을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직매장은 자, 우리는 당연히 별도의 사업장인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말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사업장만 가지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하고 납부를. 자, 그런데 자, 직매장 말고 우리 임시사업장을 좀 볼게요. 자, 임시사업장은 자, 여러분들 그 행사하는 곳에 보면 그 판매 부스 같은 거 있죠. 우리 바자회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판매 부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업장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는 보는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 얘는 원래 기존에 원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당연히 매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가세 관리는 해야 되는 내용은 맞지만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도록 하지 그것만 가지고 별도의 사업장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맞지만 별도의 개별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은 안 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안 하는데 그렇게 임시사업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10일 이내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서 한다면 우리 이제 사업장을 철거했을 때 우리 철수했을 때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도 10일 이내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면 임시사업장을 열고 있는 날을 10일 이내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설치기간은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보면 어디 폐업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곳들 있죠. 그 전단지 붙어 가지고 파는 그런 바자회 같은데 거기 기간들을 보면 거의 10일 이내 잡고 있어요. 그게 오시는 그 업체들도 편리하도록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형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보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첫 시작할 때 오픈할 때 들어왔다가 중간에 빠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와서 끝까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하치장이라고 있죠. 자, 하치장은 창고의 개념이 맞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 창고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 외곽 순환로 이렇게 차 돌고 보면 물류 센터 같은 거 있죠. 큰 컨테이너 같이 생긴 거. 거기에서 물건을 뺄 때 여러분들이 물류업을 하는 건지 거기를 창고로 쓰는 건지 판단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해야 돼요. 하치장 개설 신고로 하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창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치장이라는 거는 이제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에 이제 창고로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사업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창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작은 거 넣어서 창고 쓰는데 하치장 개설 신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라는 건 얘는 특징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그리고 각각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자, 공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물건을 원재료를 사오기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직매장은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내면 직매장에서는 물건을 팔기만 할 거예요. 공장에서 직매장 물건 보내는 게 판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직매장은 주로 팔기만 해서 매출 수익만 있을 거고, 공장은 물건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사오는 매입만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들은 본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게 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을 하는데, 자, 이 특례에 자,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예요. 자, 지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 적혀 있는 게, 자, 우리 책에 좌측에 적혀 있는 걸 제가 뛰어넘은 이유가, 지금 여기 우측 아래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제가 설명하려는 게 더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서는 뛰어넘었어요. 자, 그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이 제도는 이 제도 두 개 차이 가지고 이론 시험에도 말하니까 어떤 건지만 특징만 이해를 하세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일괄 납부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주사업장 선택은 법인 사업자는 본점이나 지점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자, 우리 이제 표현할 때,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법인에서는 본점, 지점이라고 하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주사무소, 분사무소가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점 두고. 자, 우리 상식으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어떻게 전환을 하냐면, 나의 순이익이, 우리 사업자의 순이익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대표이사 급여로 받아가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받아가는 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보다 좀 작으니까 그때 넘기는 게 일반적인 정석인 거예요. 물론 이제 크게 바로 규모하기 위해서 투자받아서 또 법인을 해야 되지만 주주들로 모이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들이 사업할 때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법인 사업자는 이 주사업장, 그럼 여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그냥 전체 이 세 군데 걸 전체를 다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는 본사 것 따로, 공장 것 따로, 직매장 것 따로 하는데, 납부는 이 세 군데 거를 다 합쳐서 주사업장이라고 두는 곳에서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서 주사업장은 실질적인 사장이 있는 곳 있죠. 회장이든 사장이든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실질적인 대장이 있죠. 그 사람이 공장에 있으면 공장이 주사업장이 될 거예요. 직매장이 있으면 직매장이 될 거고, 뭐 본사에 있다면 본사가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도 있지만 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자, 보시면 지금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장자냐 자자냐의 차이죠. 원칙은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특례에서 하나가 사업자 인격체를 기준으로 과세 단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 사업자는 하나고 법인 등록번호는 한 개인데,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법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제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등록번호로 쓸 거예요. 그리고 지점별
사업장별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쓰는 곳에는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게 돼요. 뭐 백화점 같은 경우도 백화점 수수료 매장 거래처들이 있으면 나중에 백화점에 수수료 받는 만큼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주고 하는데, 그때 백화점도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소공동이 1번, 여기 강남 신세계는 5번,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아요. 그럼 이거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다시 발행해달라고 계속 거기 담당자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 종사업장 번호 부여를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 신고하고 납부를 모두 우리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이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법인 사업자는 본점만 되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지문에서도 나와요. 주사업장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법인 사업자는 주사업장을 본점, 지점 중에 하나로 한다면 오답 지문. 그럼 자, 이것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갔는데, 당연히 우리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회사에 다니시겠죠. 일반적으로 서울에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가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안 쓰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얘가 편해 보이잖아. 근데 얘를 쓰고 있는 곳은 사장님이 본사에 안 있고 공장이나 어디 지방에 있는 경우가 이걸 써요. 저도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그 플랜트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이 대전 옆에 금산에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공장에 계신 거야.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주구장창 내려갔어요, 금산에. 그때 우리 이거 쓰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주사무소를 지점으로 공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쓰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주로 많이 두죠. 특히 시내 쪽에 본사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내도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그 경영자가 있으면 얘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회사 갔는데 이거 쓰고 있으면 사장님이 지방에서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 차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종사업장 번호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 하는 거니까 내가 기록해 두고 날 때 종사업장 번호 같이 기재를 해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은 여기 필요 없고 자, 우리 양가로 3번의 사업자 등록은 죄송해요. 이 부분 봐야 되는데, 등록 신청은 원칙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사장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사무실을 구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뭐 책상도 있을 거고 소파도 있을 거고 이런 집기들 사겠죠. 걔네들은 다 과세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에 그 집기를 샀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쓸 게 아니고 사업할 때 쓸 거였다면
그 물건 쇼파든 책상이든 그 물건 가격에 10% 부가세 준 거를 증빙을 받아서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자라면. 그러려면 증빙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준비하는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려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옷가게를 하겠다. 그럼 인테리어 할 거잖아. 인테리어도 과세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집기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되겠죠. 돈 꽤 많이 들어가죠. 1억 들어갔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부가세예요. 그러면 그걸 환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나중에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하고 하는 건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20일 이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경우는 원칙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근무일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빨간 날 뺀다는 이야기예요. 토요일하고 세무공무원들 쉬는 날.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냥 그날 바로 해줄 거예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근데 업종마다 어떤 시설을 갖춰야지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무슨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현장 실사를 나가야 되죠. 그때는 이제 과세 공무원이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청을 해서 5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걸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받는 건 첫 번째는 신청 당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날 바로 해주는 건 단순 상호 명칭 변경이에요. 그냥 이름 바뀌거나 아니면 쇼핑몰 하는 사업자가 우리 그 도메인 주소만 바뀌는 거예요. 사업은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냥 그날 바로 해준다는 건데, 사업의 업태나 종목이 바뀌거나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그럼 과세관청이 바뀌겠죠. 그때도 우리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 하지만 그냥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는 그날 바로 해줄 거예요. 그럼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때, 이건 사실 소득세 때문인 거지만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 관리를 부가가치세법에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1억을 벌었어 1년 동안. 그러면 동업하고 있으면 서로 나누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1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뭐 둘이서 해서 반반이면 5천 5천 번 거 가지고 각자 세금 내야 되거든. 근데 6대 4면은 한 사람은 6천만 원 세금 내야 되고 한 사람은 4천 세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출자 지분을 써요. 또 법인 대표자 변경할 때, 자, 대표자 변경은 법인만 가능한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옷 장사를 하다가 여러분한테 그 가게를 넘겼어요. 개인 사업자로. 그러면 저는 폐업이고 여러분은 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 아니라 여러분은 신규, 저는 폐업,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개업, 저는 폐업.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책임지는 상법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변경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상속으로 인해서 받을 때는 우리 사업자 등록이 변경 정정 사유가 되는데, 증여에 의한 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나머지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그럼 그 아래에 미등록 사업자 납세 의무화 제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는 사업 준비할 때 좀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제재를 가하는데, 근데 자, 1월 2일 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원칙은 20일 이내 하면 문제없게 해줄 건데, 근데 20일 이내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는 발생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미등록 가산세에 대한 건 부여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준비하는 데에 들어간 매입세액 10%를 다 안 준다는 거는 좀 시작하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1월 2일 날 개업을 했어요. 업무를 개시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그럼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면 며칠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면 7월 20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제가 1월 달이라 그랬잖아. 1기죠.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이잖아. 그러면 7월 20일까지 하면 그냥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매입세액 공제 준다고 뭐 전부 다 상관없는 건 아니고, 근데 이때 그럼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냐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원 거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는 안 돼요. 사업자 등록 전까지만.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제 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꼭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과세거래로 갑시다. 이제 우리 실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우리 주고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야.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자,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사드신 분 있으면 그 커피에는 부가가치세 커피 가격엔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세거래를 한 거예요. 주고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를 과세거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이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을 가지고 보면, 자, 이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왜 이러지?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전기가 형체가 있나요?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대가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죠. 가스도 그렇고. 얘네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고 과세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 내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재화라고도 해요. 뭐 당연히 내가 물건 팔고 옷 팔고 볼펜 파는 것도 재화지만, 그럼 이 재화의 공급에서는 거래가, 자, 여기에서는 실질적 공급이 있고, 그리고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 의제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먼저 실질적 공급이라는 건 실제 물건 판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 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세법은 관심 없어요. 우리 세법은 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줬는지 안 줬는지, 그리고 비싸게 샀는지 싸게 잘 샀는지 다 관심 없어요. 그냥 너 과세 거래했네? 그러면 거래징수에서 그 거래 시기가 있을 때에 부가세 신고해서 납부해, 그거예요. 세법이 일일이 다 따져주려면 우리 5천만 인구를 전부 다 따져줘야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신경 안 써요. 자, 그럼 실질적 공급의 예를 보면 자, 매매계약,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거 현금 판매든 외상이든 할부든 전부 다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가공계약이 있죠. 우리가 물건을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른 회사한테 넘겨주는 것들, 그걸 가공
재화에 공급하고 이것도 지금 인도 넘기는 게 눈에 보이죠. 또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자, 우리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그냥 물건 팔고 물건 산 거예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게 되면 과세 거래가 두 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일부러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 바꿨어요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피해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도 근데 물건이 오가는 게 보이죠. 또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사적 경매, 이건 법원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이나 그런 거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이 볼펜 얼마에 사실래요? 100원, 200원 이런 경매들 있죠. TV에 보면 그런 경매 혹은 뭐 수용이나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우리는 주식을 주고 물건으로 대가를 받는 것 있죠. 그것도 우리는 과세 거래로 분단 이야기예요. 그럼 실질적 공급이라는 건 뭐 누가 봐도 그냥 눈에 티가 나는 공급인데, 자, 간주 공급이라는 걸 볼게요. 자, 간주 공급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썼다가 좀 줄게요. 얘는 기록이 안 남고 지워져서. 자, 먼저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한테 재화의 공급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사오는 물건이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고 이 물건의 부가가치세가 100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1기에 사왔는데 이 물건을 3,000원이 시가인 거고 1,000원이 원가인 거예요. 근데 이 물건 사왔는데 이 물건을 못 판 거예요.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인데.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할 때에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뺄 건데 지금 우리는 매출세액은 없죠. 못 팔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물건 사오면서 부가세 줬다는 매입세액 100원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100원만큼을 얘를 우리 회사한테 환급을 해줄 거예요. 이 100원을 우리 회사한테 얘를 이 100원을 돌려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 100원을 왜 이렇게 돌려주냐면 자, 우리 회사가 언젠가는 누구나한테 언젠가는 누구한테 물건을 팔고 그럼 시가가 3,000원이면 3,000원 팔면서 부가가치세 300원을 받아서 이거 팔았던 과세기간에 그때에 우리가 매출세액 300원 이제는 이 100원은 과거 돌려받았으니까 돌려받을 거 없죠. 그럼 매입세액 이용원에서 이 3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300원을 이렇게 납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사업자가 물건을 사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이런 증빙이 나오게 증빙을 제출을 하면 사용했던 사용되지 않았던 팔았던 못 팔았던 상관없이 일단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 이번 신고 기간에 200원 내는 거나 100원 돌려주고 나중에 300원 가져다 주는 거나 부가가치세법이 200원 가져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해주는데 자,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환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 우리 회사가 이 300원 받는 행동을 안 하고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매우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난 너가 나중에 팔아서 매출세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100원 너한테 돌려줬어. 너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로 쓰고 그냥 너가 쓰고 끝내버릴 거였으면, 과세사업 쓸 거 아니었으면 너는 1,100원에 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네 회사가 지금 이렇게 환급 받았다는 건 사업할 때 쓸 거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주면서 돌려받아 놓고서 지금 매출세액 창출 안 하니까 매우 괘씸해. 그러니까 넌 팔지 않았는데 이걸 파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한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공급 판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제라는 표현이 간주하고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의제하고 간주의 의미는 조금 틀려요. 이 의제는 반대급부를 수용해 주는 거고 간주는 반대급부를 수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반대급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복습하고 오세요 라고 말해놓고 제가 다음날 복습했다는 전제로 갈게요, 수업할게요 했는데 여러분이 복습 안 하고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시끄러워요, 한글로 간주하고 할게요 라고 반대급부를 인정 안 해주는 게 간주고, 의제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왔는데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의제예요. 아니면 그래도 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간주하고 의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는 간주공급이라고 그래요. 왜 간주공급이라고 하냐면 지금 얘 안 팔았잖아. 안 팔았는데 세법은 너 팔았어. 얼마에? 시가에. 안 팔았는데요. 그 부가세법은 시끄러 너 판 거야. 시가의 10% 300원. 너가 팔았든 안 팔았든 뭐든 간에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냥 이 1,100원에 사 쓰고 끝내버렸다면, 그냥 100원 안 돌려받고 난 최종 소비자라고 하면서 1,100원에 사 쓰고 끝내버렸다면 부가가치세법이 괘씸할까요? 괘씸할 이유가 없겠죠. 뭐라고 할 게 뭐 있어. 최종 소비자로 난 내가 쓰려고 부가세 부담했는데 왜? 한마디로 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돌려받으면서 산 이 물건은 매출세액을 창출할 사업에 쓰겠다라는 명확한 의사표현인 거예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에 쓸 게 아니면 이 돈은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을 해요. 사무실 월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 사무실은 과세 사업에 쓸 사무실이기 때문에 명확하죠, 이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부동산 그 임대사업자한테 돈 주고 난 부가 신고하면서 그 돈 돌려받으면 되거든. 몰라, 면세사업자는 부담스러워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세사업자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일단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회사 들어가시를 제가 항상 권해요. 그럼 자, 이 간주 공급의 전제가 이거예요. 자, 그럼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자, 두 번째가 우리가 팔았다고 말하는 거 10% 가지고 와라고 말할 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만 과세 표준으로 해두세요. 이걸 원가가 아니고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예요. 그냥 너 공제받았던 100원 돌려줘가 아니고 너 시가로 팔았으니까 300원 받아서 어떻게든 가지고 와, 그 이야기예요. 아니면 너가 물리든 뭐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실제로 판 게 아니잖아. 실제로 판 게 아닌데 지금 팔았다고 하긴 하니까 누군가에게 물건 팔고 부가세 받았다는 증빙을 해줄 대상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과세 거래인데도 증빙이 없다라는 게 간주 공급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걸 바로 먼저 보기 전에 자, 이걸 한 번만 먼저 봅시다. 자, 243페이지에 좀 갈게요. 243페이지를 좀 보고 다시 올게요. 242페이지 왼쪽부터 보면 자, 지금 매입세 공제 빼주는 건데 빼주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방금 우리 재화의 공급, 용유의 공급, 재화의 수입, 과세 거래에 대해서 자기 사업,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산 거고 사용되었거나 사용했던 안 했던 이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자,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세법 법전에 이러한 거는 너네가 규정을 어겼거나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세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근데 지금 첫 번째 있는 세금계산서 미수치는 뭐 세금계산서 안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2번도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거 나중에 볼 건데 얘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너네가 똑바로 안 해서 뭐 공제 안 받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이거 말고 3번부터 볼게요. 사업하고 관련 없이 과세 사업하고 관련 없이 지출을 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보세요. 구입, 유지, 임차, 사고, 수리하고 기름 넣고 렌트카하고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하지 말라는데 자, 그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가 뭔지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자, 비영업용이라는 말은 영업용도 외. 그럼 여기에서 영업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가치 세법에서 영업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 용도 외에 적혀 있는 건데 자, 우리 업무용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업무용이라고 하는 건 회계에서는 우리 회사 업무는 영업활동이라고 표현하죠. 회계에서는 영업활동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업무가 매출세액을 창출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얘는 차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업무용은 매출세액 창출하는 용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자, 회사가 우리 사업하는데 쓰려고 승용차 샀대. 과연 과세 사업에만 쓸까요? 믿음 있나요? 직원 우리 회사가 밥 먹으러 갔댔을지 데이트하러 갔댔을지 믿을 수 없겠죠. 근데 일일이 관리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용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택시 생각해 볼게요. 밥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려고 택시 사시는 분 있나요? 택시는 돌아다니는 자체가 매출세액 창출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손님 태우는 게 매출세액 창출하는 거니까 그런 차를 부가세법도 영업용 택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자, 또 이제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이 있죠. 이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은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형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소형,
준준형, 중형, 대형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자동차 회사가 붙인 이야기고 우리 세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여러분들이 그 뭐 SUV나 막 이런 뭐 카니발 같은 봉고차들까지 있죠. 아마 톨게이트 지나가면 다 소형 승용차 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개별 소비 대상 차량이에요. 그러면 중형차가 어떤 거냐면 미니버스예요. 그러면 규모가 틀려지게 되죠. 그럼 자, 우리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 대라고 적었죠. 개별 소비세예요. 죄송해요. 자,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말하는 기준을 그냥 쉽게 기준을 보면 자,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0cc 초과 차량이에요. 왜냐면 1000cc 이하 차량은 우리나라는 경차라고 해서 이 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만이 아니라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우리 경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승용차는 1000cc 초과되는 차량인 거고 자 그리고 승합차의 인승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8인승 이하 차량은 우리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에요. 9인승이 넘어가면 9인승 이상은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고 자, 그럼 지금 얘네들하고 반대로 말하면 승용차는 1000cc 이하, 승합차는 9인승 이상, 그리고 화물차. 자, 여러분들 화물차 생각해 보시면 화물차를 개인적으로 놀러 가거나 밥 먹으러 갈 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없겠죠. 물건 원재료 배송하거나 판매한 물건 배송하거나 그러려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쓰는 그 자동차는 영업용으로 봐줄 거예요. 영업용으로. 그럼 지금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름 넣거나 차 고장나서 수리하거나 렌트카 회사에서 차 빌리는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적혀 있죠. 부가가치세법은 접대를 한다라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은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 관련된 거는 그냥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하고 상관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법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은 부가가세 받지 말라는 물건만 파는 거잖아. 그 사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면세 제외예요. 면세. 그래서 토지하고 관련된 것도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매입세액 공제 안 하는 항목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렇게 사용할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건 여기에 안 쓰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 사용 안 하겠다. 비용업용 승용차에 안 쓰겠다. 사업하고 관련 없는 데에 쓰지 않겠다. 사업과 관련 있게 쓰겠다. 접대하는 데 쓰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의사 표현인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곳에 쓰게 되면 화가 나겠죠. 그게 자 이제 제가 같이 다음 시간에 볼 200페이지의 간주 공급의 조건이 되게 돼요. 다시 이제 우리 200페이지를 펴고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간주 공급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